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13일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안보 동맹이 등장했고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도 무장 해제를 둘러싼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파키스탄 정상은 지난 7일 메카에서 공동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세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으면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나토와 비슷한 집단 방위 체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신뢰가 약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순위파 안보축이 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란의 위협을 명분으로 등장한 동맹이지만 터키와 파키스탄의 강한 반이스라엘 성향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후티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바벨만데브 해협에서는 후티의 소행으로 지목된 공격으로 화물선 선원 4명과 구조대원 2명 등 모두 6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홍해 상선 공격에서 확인된 첫 사망 사건입니다. 후티가 사우디 유조선과 원유 시설까지 위협하면서 일부 선박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운항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호르무즈 해협도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전 하루 130척에서 140척에 달했던 통항 선박은 지난 12일 단 8척으로 줄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해협을 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월 체결된 미국과 이란의 임시 합의를 되살리기 위한 협상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에서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철수 순서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의 15개 항 계획은 하마스의 무기와 터널을 단계적으로 무력화하고 검증 결과에 맞춰 이스라엘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되기 전에는 이스라엘군이 현재 위치에서 철수할 수 없다며 이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무장 해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철수 절차도 중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군이 철수한 뒤 하마스가 다시 무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자 계획에는 하마스가 공무원과 민간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를 최대 4억 달러까지 대신 갚아주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이 돈이 결과적으로 하마스의 채무를 대신 갚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고 이스라엘 베이테이누당의 리버만 대표는 이 가운데 1억 6천만 달러가 하마스 군사조직에 현금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와의 재정 합의는 없으며 테러와 관련 없는 정당한 채무만 심사와 감사를 거쳐 지급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협상에 기회를 주기 위해 하마스 지휘관에 대한 공격을 한동안 자제해왔는데요. 그러나 지난 10일 공격을 준비하던 하마스 지휘관을 겨냥해 지난 3일 이후 처음으로 선제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도 무장해제를 둘러싼 협상과 군사작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레바논군이 헤즈볼라의 무기와 군사시설을 제거한 뒤 이스라엘군이 해당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군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도 남부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알리 타에르 능선에서는 헤즈볼라 대원들이 대규모 지하 요새에 갇힌 채 이스라엘군과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하 요새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 약 20년에 걸쳐 건설됐으며 1km가 넘는 안반 터널과 지휘시설, 장기전에 필요한 생활시설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직접 터널에 진입하는 대신 출구를 봉쇄하고 물과 전력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드론으로 물자를 공급하고 새로운 연결 터널을 뚫으려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이 이를 계속 차단하면서 지하 요새가 곧 함락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 같은 헤즈볼라의 지하 군사시설과 무기가 확실히 제거되기 전에는 철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서한 지구의 미래를 둘러싼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유대계 이스라엘인 가운데 38%는 서한지구 전체에 이스라엘의 주권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55%는 향후 팔레스타인과 합의하더라도 유대인 정착촌만큼은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 남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가을 총선을 앞두고 가자지구 철수 문제뿐 아니라 서한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 문제도 주요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재편되는 중동 정세부터 미국과 유럽의 변화까지 조현영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번에 터키, 파키스탄이 메카에서 체결한 공동 방위 협정, 이제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협정입니까? 그러니까 주요 외신 평가는 이렇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순위판 나토 안보 협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나라가 가진 전략적 자산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커버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요 외신들은. 그러니까 먼저 터키는 나토 내 두 번째 큰 군사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빠르게 성장하는 방위 사업을 갖고 있고, 사우디는 막강한 재정력과 에너지 패권, 그다음에 이슬람 메카라는 그 성지의 그 상징성, 수니파의 맹주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고, 파키스탄은 대규모 병력과 이슬람권 유일의 핵 보유 국가, 서로 이렇게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이제 상호 봉환한다는 건데, 이른바 범수니파 국가들이 모여서 안보 팩 혹은 안보 체제를 구성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이제 나토 5조 아르크 5를 차용해서 세 나라 중 어느 한 곳에 대한 무력 공격은 곧 세 나라 전체에 대한 공격을 간주한다라고 딱 그게 문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면은 셋 중에 다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다만 구체적인 군사 개입 의무나 자동 개입 절차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아직 공개가 안 됐죠. 그러니까 나토 5조를 이렇게 차용한 그 흔적은 보여집니다. 막 강력한 안보 동맹 체제라는 걸 지금 대회에 천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나라는 이제 특정 국가를 겨냥한 협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 순위파 국가들의 안보 결집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란 견제만으로는 이번 협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 현재 약한 이란 상태를 이 삼국은 좋아하죠.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자유 이란보다는 지금 상태를 선호하고, 정치적으로 이 협정 여러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약간 좀 중동에서 발을 빼고자 하는 그런 흐름과 지금 일치하고 있고요. 둘째는 터키가 중동 안보 지역에 이제 재진입하는 효과가 있고,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우디의 의도도 반영돼 있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의 중동 안보 아키텍처에 편입되는 효과도 있단 말이죠. 근데 셋째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실제 위기 상황에서 협정이 어느 정도의 구속력과 내구성을 발휘할 거냐. 이건 아직도 퀘스천 마크라는 거고,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과거 테러와 전쟁 당시에 이제 GCC 걸프 연합국에서 여러 안보팩이 존재했으나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안보팩의 최대 수혜자로 이제 터키가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터키가 이번 협정을 통해서 어떤 전략적 이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이제 블룸버그의 오피니언 피스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는데, 그 미 해군 제독 제임스 스타브리아스 제독이 이제 기고글이 나와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사우디 주도를 이게 이번 안보팩을 얘기했지만 사실상 터키 군사력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터키의 해군력을 일단 보면은 최소 10척 이상의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요. 17척의 호위함, 9척의 초계함, 그다음에 이른바 현대적 그 원양 함대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대한 이제 상륙 강함인 TCG 아날돌루도 보유하고 있고, 이것도 드론 체계로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드론 모함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터키의 작전 반경은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신속하게 전개돼서 홍해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바브엘만 내부 해협부터 홍해 중부까지 후티의 작전 패턴을 이제 매핑하고 있습니다. 후티 견제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사일 발사를 추적할 수 있는 대규모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이제 제독은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제독은 이런 미국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제다 해군 기지에 터키가 대규모 중앙정보작전본부를,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해상작전 사령부를 이제 설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표면적으로는
사우디 주도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터키가 사실상 홍해와 아덴만 그다음에 바벨만 대부 해협까지 작전권이 넓어지는 효과다. 이걸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하게 되면 약간 이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질적인 이제 군사력 투사를 이제 홍해에다가 이제 투사하는데 이게 바로 이 안보팩이라는 합법적 틀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터키의 작전 방향에 들어갔다라는 그 해석이 이제 군사적 해석인데 이게 사실상 그래서 이제 터키가 가장 큰 수혜자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협정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홍해를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홍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사우디가 이 호르무즈를 우회해서 홍해 중심으로 에너지와 물 유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또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를 이미 이제 손절한 거예요. 손절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동부에 있는 유전지대를 서쪽으로 이제 뽑아내는 이제 이른바 동서 파이프라인 약 한 1,200km의 길이의 동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안부항을 거쳐서 이제 홍해로 올려보낸다는 거죠. 이른바 홍해권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호르무즈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의 원유 수송률을 갖추고 새로운 물류 동맥으로 이제 축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홍해의 안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경제 회랑은 항상 안보팩이랑 같이 움직여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이번 메카 안보팩 삼국 터키 주도의 안보팩으로 홍해 해상 안전 보장을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안보 전략은 이제 사우디의 경제 물류 전략과도 당연히 연결이 되는데, 사우디가 기존에 이제 했었던 이 아이맥 구상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는 독자적인 경제 회랑을 구축하려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홍해 사수, 사우디가 이제 홍해 사수를 하려면 후티 반군 견제 및 홍해 사수를 하려면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을 해야죠. 그러면 국교 정상을 통해서 아브라함 협정 2.0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협정은 사실상 안보 협약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우디의 이제 안보 딜레마가 해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벨만 대부 해협부터 홍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소말리란드 해상 동맹 체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 2.0인데 근데 그동안 사우디는 이스라엘 주도하는 아이맥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 회랑 루트를 구성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집트 연륙교라고 해서 사우디는 홍해 연안에서 이스라엘 통하지 않고선 이집트를 통해서 이제 네온과 이집트 시나이반을 통해서 이제 그 물류 화량을 통해서 지중해 유럽으로 나간다는 구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맥을 거치지 않으므로 아이맥으로 이스라엘 주도 아이맥에 근거한 아브라함 협정도 필요 없다. 군사 협정도 필요 없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항구와 네온 물류를 이스라엘 항구를 대체하는 이제 홍해의 새로운 수출 관문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좀 약간 디커플링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동서 파이프라인, 아브카이크에서 얀부로 이어지는 이 동서 파이프라인과 그리고 시리아, 이집트를 연결하는 인프라가 있는데, 그럼 사우디가 지금 그리고 있는 새로운 물류망은 어떤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하지 않고 하이파 항구나 이스라엘 통하지 않고 지중해로 나가겠다는 얘기니까 주로 이제 북부 육로 사우디, 시리아, 터키, 이집트를 활용해서 지중해로 진출하겠다는 것이죠. 첫째는 이제 북부 육로 쪽이지 말씀하신 이제 다마스쿠스와 터키를 지나서 유럽으로 지나는 철도망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이집트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는 뭐냐면 이스라엘 주도 아이맥에 가입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도 안보팩인 아브라함 협정 2.0에 가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번에 어떤 안보팩이고, 아브라함 협정 2.0 대체제인 순위파 그 삼국 터키 주도의 메카 안보팩으로 노선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맥에 가입을 하려면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맥을 우리는 가입할 생각이 없다. 우리의 물류는 이스라엘 거치지 않고 시리아나 터키나 이집트를 통해서 가겠다. 고로 어떻게 하냐? 순위파 삼국인 터키와 안보팩으로 이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아이맥과 아브라함 2.0에 대한 사우디의 비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우디는 과거에 이제 터키와 무슬림 형제단에 맞서 왔었는데, 그런 사우디가 지금은 또 터키와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 변화를 사우디의 어떤 전략적 선택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요번에 이제 터키와의 안보 팩은 사실상 터키 주도예요. 이거는 이제 무슬림 형제단 세력, 지금 왜냐하면 에르도안이 어떻게 보면 무슬림 형제단의 큰 집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든 그 본부들이 이제 터키에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세이프 헤븐을 제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무슬림 형제단에 전략적으로 항복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와 갈등을 유지하면서 이런 그 중동의 위협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요, 사우디가. 그러니까 후티방 같은 위협은 무슬림 형제단 세력을 통해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견제하는 게 아니라 무슬림 형제단과 세력을 통해서 이제 견제하겠다는 것이고, 과거 사실상 순위파 맹주 자리를 지금 내려놓은 거예요, 사우디가.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 사우디가 무슬림 형제단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에르도안이 통제하는 구조 속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이제 중동 전문가들의 제대로 된 속내 분석이고, 사실상 이번 안보팩은 터키에게 승리 선언과 다름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번 협정의 배후에 대해서 나왔는데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면 사우디, 터키, 파키스탄 이 축을 통해서 인도와 UAE, 미국 중심의 이 협력망을 어떻게 견제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아라의 핵심은 뭐냐면 이란이었거든요. 이란이 약화됐으니까 대체제로 이제 사우디랑 같이 가겠다라는 겁니다. 사우디, 터키랑. 자, 그럼 1대1로의 핵심 구간 중에 하나가 이제 북아프리카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아이맥 체제에서는 이게 통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통과하냐면 바로 그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는 터키와 사우디를 통해서 이제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그 터키, 사우디, 파키스탄의 안보팩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중국의 손길이 붙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새로운 이제 중동 재진입 전략이라고 이게 보는 이유가 이거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현재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상 좀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무력 행사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레버리지로 이란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협상도 진척 상태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고, 근데 이란을 동맹국으로 중국이 갖고 있죠. 중국이 테헤란에 영향을 행사해서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한테 그 후티방 공격하지 말라는 이 레버리지가 갖고 있어요, 중국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1대1로 플러스 이란을 통해서 사우디의 영향권, 사우디를 중국의 영향권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약간 이란 전쟁으로 빠져 있다 다시 재진입한다, 이렇게 보는 이제 해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번 메카 안보팩이 중국의 중동 영향력 확대 이것과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인도 UAE를 둘러싼 새로운 세력 구도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새로운 안보축이 확대가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안보 질서에는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존 스펜서 미국군 사관학부 시가전 연구소 사무총장은 이런 얘기를, 이거 이제 완전 이거 끔찍한 생각이다, 안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 미국 그 체제에서 이제 벗어났다라고 이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지정된 테러 조직을 계속 비호하고 있던 그 어떤 세이프 헤븐, 그 소도를 제공했던 그 나라가 이제 파키스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테러 어떻게 보면 아프간 다음으로 이제 테러 이제 거점 지역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안보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인도에 대한 위협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은. 데이비드 원서 박사 같은 경우는 인도에 대한 위협이라고, 이건 어떻게 보면 반인도 동맹이다. 왜? 인도랑 파키스탄이랑 적대 세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차이는 뭐냐면 힌두교냐 아니면 무슬림을 믿느냐, 그 이슬람을 믿느냐, 이 차이거든요. 인종은 똑같은데 그게 이제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열인데, 여기에 이제 터키의 정보국이 MIT라고 합니다. 터키의 정보국이 10년 동안 인도 내에서 2억 명에 달하는 무슬림 사회에서 폭력적인 이슬람 봉기를 계속 일으켜 왔어요. 내부 정치 분열을 일으켰다는 거죠, 인도 안에서. 누가? 터키가.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과 요번에 결합된다는 얘기는, 사우디가 결합된다는 건 뭐냐면 인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비토행위다, 그 축을 딱 형성하는 것이죠. 이제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인도는 굉장히 그 아이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끈끈한 그 지정학적 전략적 관계인데, 그 한 축인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죠.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터키가 뭐 하마스를 비호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리 세력을 이제 사실상 하마스가 지지하는, 이란이 힘이 약화되니까 이게 순위파의 맹주지만 사우디는 상징적 맹주라서 앞에 나서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테러 지원을 누가 하냐? 카타르랑 터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한테는 엄청난 안보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요거를 회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브라함 협정이고 아이맥인데, 이거에 대한 완전 카운터 펀치가 터키 주도로 이제 들어온 거가 이번 삼국 안보 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